드로우 앤드류 작가의 책 럭키 드로우.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나만의 길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있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이 정말 내 길일까? 이런 질문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드로우 앤드류 작가의 책 럭키 드로우와 성공과 성장을 위한 8가지 핵심 메시지를 토대로 여러분이 자기 길을 찾고 또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실천 포인트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오늘 이후의 삶의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1장. 꿈을 그리다. 나를 위한 삶의 설계도. 책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입니다. 저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지만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남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고 계시진 않나요? 안정된 직장, 남들이 인정하는 직함 혹은 보장된 루트 다 좋아 보이지만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종이에 내가 원하는 꿈 10가지를 적어보기. 단순히 돈 많이 벌기 같은 추상적인 꿈보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연자가 되고 싶다. 나는 매일 아침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꿈이 왜 나에게 중요한가? 이 질문에 답을 쓰는 순간 그 꿈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됩니다. 2장. 실천의 힘. 작은 한 걸음의 위대함. 꿈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획은 중요하지만 결국 현실을 바꾸는 건 행동이죠. 저자 역시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실험, 작은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점점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시작해야지. 하지만 준비가 100% 되는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행동 속에서 배우고 행동 속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5분 규칙.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 최소한 5분만이라도 시작해보는 겁니다. 글을 쓰고 싶으면 5분만 앉아서 첫 문장 쓰기, 운동을 하고 싶으면 5분만 스트레칭하기. 이렇게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5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됩니다. 3장. 긍정의 마인드셋. 해석이 현실을 바꾼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때 차이를 만드는 건 능력이 아니라 마인드셋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행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붙는다. 즉, 긍정은 단순히 잘 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이 경험으로 내가 배운 게 뭘까? 다음엔 뭘 달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팁은 3가지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 1가지 찾기.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기와건을 매일 하기.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놀랍도록 달라질 겁니다. 4장. 실패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저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도전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일이 끊기기도 하고 돈이 모자라서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았죠. 실패는 손실이 아니라 경험값이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포인트. 최근 실패한 경험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점 3가지를 적으세요. 그 순간 실패는 더 이상 흑역사가 아니라 자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작은 도전을 매주 하나씩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엔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보기, 평소 안 하던 글쓰기 도전하기. 이런 작은 실패 경험이 쌓이면 큰 도전 앞에서도 덜 두려워집니다. 5장. 태도의 힘. 결국 태도가 결과를 만든다. 능력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태도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태도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화를 낼 수도 있고 웃으며 넘길 수도 있죠. 둘 다 똑같은 사건인데 나의 태도가 내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드릴 실천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임할까 다짐하기.
누군가 말할 때 최소 1분 이상 경청하기.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질문하기. 6장 자기 경영과 성장.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자기계발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바로 자기 경영입니다. 하지만 이건 멋진 단어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힘입니다. 시간, 감정, 에너지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저자는 자기 경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힘.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작심삼일 다이어트, 작심삼일 운동, 결국 자기와의 약속을 못 지킨 거죠. 하지만 작은 약속을 하나라도 꾸준히 지켜내면 놀랍게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실천 포인트는 3가지. 매일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우선순위 정하기. 아침 루틴과 저녁 루틴 만들기. 아침엔 책 10분, 저녁엔 감사일기. 매주 일요일마다 성장일기 작성. 이번 주 배운 것, 개선할 점 정리하기. 7장 사람과의 연결. 함께할 때 완성된다.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완성됩니다. 저자는 프리랜서 시절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관계의 본질은 먼저 주는 것이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세요. 오늘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라는 짧은 메시지만으로도 관계가 깊어집니다. 네트워킹 자리에서도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 태도가 결국 더 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8장 지속하는 힘. 꾸준함이 행운을 끌어당긴다. 마지막은 지속의 힘입니다. 성공은 단기간의 폭발이 아니라 꾸준한 축적의 결과입니다. 저자 역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간 덕분에 지금의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건 포기하지 않는 힘이 곧 차별화라는 겁니다. 여기 실천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최소 100일 동안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 정해 꾸준히 해보기.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는 처음 시작한 이유를 다시 읽어보기. 중간 성과를 기록하고 스스로 작은 보상하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럭키 드로우와 함께한 여정에서 우리가 배운 건 행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붙는다는 겁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며 실패를 자산으로 삼고 올바른 태도와 꾸준함으로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것.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고 레버를 당길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드렸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도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그로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ive right in 요약.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성공을 위한 길잡이, 꿈, 실천, 그리고 긍정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게 느끼죠.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은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은 거창한 시작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태도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4가지 핵심 흐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자기계발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부 성공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성공은 절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책의 도입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강한 압력과 시련을 견디고 나서야 만들어진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시련과 장애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해집니다. 성공은 결국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2부 꿈을 확신하는 힘. 첫 번째 챕터는 꿈과 비전을 강조합니다. 비전은 삶을 결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성공한 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매일 떠올리며 확신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상상력과 믿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꿈에 몰입했다는 점입니다. 매일 긍정적인 선언을 하고 스스로 가능성을 믿는 태도, 이게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3부 성공으로 가는 과정. 두 번째 챕터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성공은 단번에 찾아오는 성취가 아니라 작은 성취의 반복입니다. 매일 새로운 출발이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성취라도 기록하고 인정하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실패가 찾아왔을 때는요, 거기서 배우면 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라. 도전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거기에 긍정과 감사까지 더한다면 길이 조금 멀더라도 결국 성공에 다다르게 됩니다. 4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세 번째 챕터는 자기 관리와 끈기를 다룹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에너지 관리가 모두 포함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끈기입니다. 환경 탓, 상황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그 힘이 마지막 관문을 열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입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경험에서 배우며 문제조차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태도, 이것이 성공을 현실로 끌어옵니다. 5부 성공은 습관이다. 이 책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꿈을 확신하라.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를 반복하라.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라. 긍정과 감사로 하루를 채워라. 성공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태도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하루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자기 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성공 하나를 쌓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절칙, 목표와 믿음으로 인생을 바꾸는 법.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바로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절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난관과 실패, 좌절의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엘렌 피즈와 바버라 피즈가 함께 쓴 책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절칙은 그 해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훌노에라스 성공을 여는 스위치. 먼저 저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망상 활성계 RAS입니다. RAS는 뇌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상을 선택해주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한번 노란 차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길거리에 노란 차만 눈에 띄는 것처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RAS를 활용합니다. 목표를 찍고 계속 상상하면서 뇌가 기회를 잡도록 훈련하는 거죠. 결국 보면 보인다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뇌 과학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결정하라. 그렇다면 첫 단계는 뭘까요? 바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걸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면 얻을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과정이에요. 나는 정말로 뭘 원하나? 겉으로 보이는 목표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짜 원하는 목표를 구별해야 합니다. 삶의 스마트 목표 그리고 데드라인.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는 구체화해야 합니다. 저자들은 스마트 원칙을 강조해요.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관련성이 있고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 즉 내년에 건강해지겠다가 아니라 3개월 안에 체지방률을 20%에서 15%로 줄이겠다 같은 거죠. 그리고 반드시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마감일 없는 목표는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데드라인이 있어야 지금 당장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의 반대를 뚫고 나아가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게 되겠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자들은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밀고 나가라.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내면의 확신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결정자는 나 자신이니까요. 시각화와 확언의 힘. 여기서부터가 이 책의 핵심 전략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예를 들어 무대에 서서 간견하는 장면을 매일같이 떠올리는 거죠.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뇌와 무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주는 훈련이 됩니다.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확언 affirmation.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하다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뇌는 점점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 신념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6개월 습관을 바꾸는 작은 행동. 목표를 세우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상에서의 습관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저자들은 말합니다.
성공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축적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간 목표를 적는 습관, 하루에 30분 운동하는 습관, 이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기존의 나쁜 습관을 인식해야 하고 그걸 대체할 긍정적 행동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번에 완벽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쌓아가는 게 비결이에요. 7. 확률 게임에 뛰어들라. 성공은 결국 확률 게임입니다.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게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시도 횟수를 늘리면 확률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실패는 확률 게임의 일부일 뿐 시도할수록 배움이 쌓이고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즉 도전 횟수를 늘려야 기회가 보입니다. 8. 웃음과 긍정의 힘. 흥미로운 건 이 책이 단순히 정신론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자들은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력을 높이고 관계를 개선합니다. 결국 웃음을 유지하는 태도가 목표 달성에도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태도가 성공과 건강을 동시에 끌어옵니다. 9. 두려움과 걱정 극복. 우리를 가장 크게 막는 건 사실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죠. 저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경험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고 자신감이 커집니다. 또 불확실성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10.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 책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결국 해낸다. 성공은 포기와 반비례합니다. 좌절하고 멈추면 끝이지만 계속 나아가면 언젠가는 목표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고 다시 시도하는 끈기가 결국 차이를 만듭니다. 11. 몸과 마음을 연결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체 관리에도 철저합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에요. 운동, 호흡, 자세는 정신 에너지와 집중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몸이 건강해야 의지도 강해지고 목표를 향한 실행력도 따라옵니다. 시드 종합 점검 목표, 이미지와 믿음.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전체 원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목표를 명확히 세워라. 그 목표를 생생히 이미지화하라. 스스로를 믿고 반복적으로 행동하라. 이 단순한 세 가지 원칙이 인생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절칙은 단순히 동기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뇌과학, 심리학, 성공 사례를 근거로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해내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다. 목표를 찍고 믿고 끝까지 가는 태도만 있으면 누구나 해낼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 목표를 매일같이 시각화하고 확언하고 작은 습관으로 쌓아간다면 여러분도 결국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이 채널은 책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에요. 오늘은 20세기 인문학과 심리학의 고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사람은 언제 무너지고 또 언제 다시 일어설까? 프랭클의 삶은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줍니다. 1. 배경과 저자 이야기.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어요. 유대인이었던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아우슈비츠와 다하우 이름만 들어도 숨 막히죠. 그곳에서 가족 대부분을 잃었고 본인도 매일 죽음의 그림자와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한 가지에 주목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버티는 걸까? 바로 여기서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시작됩니다. 기 수용소에서 본 인간의 심리. 수용소의 하루는 굶주림, 폭력, 강제노동, 그리고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공포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엔 충격과 공포가, 그 다음엔 무감각과 체념이 사람들을 지배했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은 끝내 존엄을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또 누군가는 학문적 사명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붙잡으며 버텼습니다. 프랭클은 여기서 확신합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바로 삶의 의미다. 3. 로고테라피, 의미를 찾는 힘. 프랭클은 수용소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심리치료법을 발전시킵니다. 그게 바로 로고테라피예요.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쾌락도 권력도 아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라는 것. 그럼 그 의미는 어떻게 발견될까요? 프랭클은 세 가지 길을 말합니다.
창조적 가치 무언가를 만들고 성취하며 얻는 의미. 경험적 가치 사랑, 자연, 예술을 경험하며 얻는 의미. 태도적 가치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서 찾는 의미. 특히 마지막 태도적 가치는 프랭클의 핵심 메시지예요. 고통 그 자체는 인간을 짓밟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해방 이후의 깨달음.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가 해방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유를 되찾아왔지만 동시에 허무와 공허에 빠졌습니다. 이제 자유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프랭클 역시 같은 혼란을 겪었지만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삶은 여전히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 핵심 메시지 3가지. 프랭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미와 희망의 힘.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유와 선택의 힘. 수용소가 모든 걸 빼앗아도 남은 자유가 있었어요. 바로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셋째, 고통의 의미 부여.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육규 민용구 몇 가지, 프랭클의 문장 몇 개를 들려드릴게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삶의 의미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남은 자유는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 짧지만 지금 내 삶에 대입해도 울림이 있죠. 7. 현대 심리치료와의 차이. 프로이트는 인간을 쾌락 추구의 존재로 봤고 아들러는 권력 추구로 봤습니다. 프랭클은 달랐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생각과 행동을 바꿔 문제를 해결한다면 로고 테라피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8. 우리 삶에서의 적용.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좌절, 공허, 상실은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하는 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의미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그리고 감당해야 하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는 마무리.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으라고 요구하는 책입니다. 혹시 지금 무겁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프랭클의 이 한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마지막까지 남는 자유가 있다. 바로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책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vs 일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호리바 마사오가 말하는 성공 법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승진하고 인정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일본의 전설적인 경영자 호리바 마사오의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첫 문장부터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좋은 사람은 무능의 대명사다. 노력만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충격적이죠. 성격부터 다르다. 일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먼저 성격적인 차이부터 말씀드릴게요. 일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결정을 빨리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고려해야 하고 저것도 생각해봐야 하고 하면서 계속 망설이잖아요. 반면에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팍 결정을 내려버려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한 동료는 일주일 내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거는 괜찮을까? 하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른 동료는 하루 만에 방향성을 정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갔어요. 결과는 뻔했죠. 빨리 결정한 사람이 훨씬 좋은 성과를 냈어요. 호리바 마사오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決断を 하야쿠下す 히토비토. 결단을 빨리 내리는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두 번째로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한번 정한 것은 끝까지 해내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지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완고할 정도로 끝까지 붙잡고 해내요. 세 번째는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자기 단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강점을 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단점을 보완해야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호리바 마사오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 성과를 낸다고 말해요.
이게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의 차이, 똑같이 노력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 그 다음은 능력 차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첫째, 일 잘하는 사람들은 면밀히 계획을 세워요. 재미있는 건 호리바 마사오가 모험가일수록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했다는 점이에요. 도전과 계획이 양립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계획적이면 보수적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배가 딱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일단 해보자 하는데 그 선배는 3개월 동안 시장 조사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리스크까지 다 계산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냈죠. 둘째, 남과 다른 것을 하려고 해요. 호리바 마사오의 표현으로는 린토 치기아우 코토 야로우토스루 히토비미고인데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길을 걸으면 눈에 띌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남들과 똑같은 걸 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실패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면서도 독창적인 방식을 택하는 거죠. 셋째, 어떤 일이든 빈틈없이 해내요. 대충이라는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봐온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작은 일도 완벽하게 처리하니까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더 큰 기회도 맞게 되는 거죠. 노력의 방향성, 무작정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카테고리는 노력인데 호리바 마사오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던져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이어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일 잘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펑펑 솟아요. 하나의 방법이 안 되면 바로바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죠. 실패해도 빠르게 대안을 찾을 수 있으니까 결국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둘째, 실패를 금방 잊어버려요. 일본어로 시빠이오 쓰고 와스레라레르 히토비니머트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훈만 챙기고 나아가는 태도가 결국 성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저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이번엔 이런 걸 배웠네 하고 바로 다음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요. 반면에 실패를 계속 곱씹는 사람들은 다음 기회까지 놓치더라고요. 셋째는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상사의 평가를 늘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아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호리바 마사오는 다르게 해석해요. 상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읽고 그 기대를 초과 달성하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실제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상사가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게 단순한 눈치 보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습관의 힘, 사소한 차이가 만드는 큰 결과. 네 번째는 습관인데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성과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첫째, 일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요. 남의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아요. 이런 태도가 조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끈다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팀에서 일할 때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 계속 부인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둘째는 정말 독특한 관찰인데 점심을 간단히 때우는 습관이라고 해요. 이게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일에 집중하는 태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집중력과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하는 방식이 만드는 차이. 다섯 번째는 언어 사용인데요. 말은 곧 태도이자 신뢰의 표시라고 해요. 첫째, 일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작은 성과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리더 밑에서 일하면 팀 전체의 에너지가 올라가죠. 둘째, 책임 있는 말을 해요. 내가 해보겠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주변에도 신뢰를 준다고 해요. 제가 만나본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해결해내죠. 태도가 만드는 장기적 차이. 여섯 번째는 태도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 갈수록 큰 차이를 드러낸다고 해요. 첫째,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혼자 잘하기보다 팀과 함께 성과를 내려고 해요. 이런 태도가 결국 큰 성공을 가져온다는 거죠. 둘째,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아요. 호리바 마사오는 평판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쌓아가고 있는가가 곧 기회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거죠. 저도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평판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이 몰려와요. 반대로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못 잡더라고요. 관점의 차이,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힘. 7번째는 사물을 보는 관점인데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움이 아니라 학습으로 봐요. 같은 실패 상황에서도 이걸로 뭘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또한 남들이 문제로 보는 것을 기회로 해석해요. 경제가 어려울 때 망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때가 오히려 기회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의 결정을 내려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10년, 20년 후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호리바 마사오는 이런 사고방식이 경영자와 리더가 꼭 가져야 할 자질이라고 말해요. 가치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마지막 8번째는 가치관인데 저자는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강조해요. 첫째, 성과를 중시하는 가치관이에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로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과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결과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에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결국 남들과 차별화된 성과를 낸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이 책의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결과를 만드는 태도와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 잘하는 사람은 결단이 빠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셋째, 창의성과 독창성이 결국 차별화된 성과를 만들어요. 넷째,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조직에서 성공해요. 다섯째, 가치관과 관점이 결국 장기적인 성과를 가려요. 호리바 마사오는 20년, 30년 경력의 베테랑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단순히 성실이나 착함을 넘어서 성과로 이어지는 습관과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일 못하는 사람의 습관을 무심코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태도와 가치관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성과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주제: 사업의 법칙. 1. 카네기 이스트먼 포드가 남긴 성공 법칙.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리처드 S. 테드로우의 저서 사업의 법칙 1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어떤 기업가들은 평범한 시대를 살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 이 책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가 아닙니다. 철강의 제국을 만든 앤드루 카네기, 사진을 일상의 문화로 만든 조지 이스트먼, 자동차를 대중의 발밑으로 끌어내린 헨리 포드.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에도 유효한 사업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앤드루 카네기 철강 제국의 창조자.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가난한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전신기사, 철도회사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산업의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신 기술의 도입, 베세머 제강법을 누구보다 빠르게 채택했습니다. 철저한 효율성, 원가 절감을 극대화했죠. 수직 통합 전략, 철광석, 운송, 제강,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9세기 말 세계 최대 철강 기업을 세우며 미국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의 진짜 위대함은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을 쓰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부자는 죽기 전에 반드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도서관, 교육, 문화기관에 막대한 기부를 하며 자선의 황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위험 감수, 효율 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 세 가지가 진정한 성공을 완성합니다. 샘 조지 이스트먼 사진을 대중의 일상으로. 이스트먼은 발명가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단순히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1888년 그는 코닥 카메라를 출시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버튼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합니다. 복잡했던 사진 촬영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단순화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자 경험을 극도로 단순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스트먼의 비즈니스 모델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카메라 한 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름과 소모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프린터와 잉크, 게임기와 소프트웨어 모델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네기처럼 사회 환원에도 힘썼습니다. 교육, 과학, 의료에 거대한 자금을 기부하며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죠. 핵심 교훈: 혁신은
소수의 전유물을 대중의 생활로 확산시킬 때 비로소 완성된다. 4. 헨리 포드 대량 생산과 대중 소비의 상징. 포드는 농가 출신으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부자들만의 장난감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활 필수품으로 만들겠다. 1908년 그는 형 자동차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973년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대량 생산 시스템, 즉 포드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크게 내려갔고 임금은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직원조차 자사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대량 소비 사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드에게도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권위주의적 경영, 노조 탄압, 변화에 대한 둔감함은 결국 GM에 추월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핵심 교훈: 혁신가도 변화에 둔감하면 몰락을 피할 수 없다. 5. 세기업객에서 배우는 사업의 법칙. 새 인물이 남긴 사업의 법칙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카네기 효율성과 통합 경영, 그리고 사회 환원의 중요성, 이스트먼 대중화를 통한 시장 창출, 소비자 경험 혁신, 포드 체계화된 혁신, 그리고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교훈. 이것은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스타트업, 기업가, 직장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죠. 6. 현대 비즈니스 적용 전략.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전략으로 다가올까요? 카네기처럼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수용하라. 효율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 신뢰를 쌓아라. 이스트먼처럼 소비자 경험을 단순화하라. 반복 소비 구조, 즉 구독 모델을 설계하라. 시장을 교육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라. 포드처럼 혁신을 시스템으로 완성하라. 소비자 저변을 넓혀라. 성공 이후에도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대응하라. 7. 마무리. 오늘의 질문. 사업의 법칙 1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3가지입니다. 효율과 사회적 환원 카네기, 대중화와 시장 창조 이스트먼, 체계적 혁신과 변화 대응 포드. 시대는 변했지만 혁신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의 법칙 1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위대한 경영 법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의 법칙 2 마케팅 세일즈 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의 법칙 2 마케팅 세일즈 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물건 잘 파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IBM, 레브론, 인텔, 월마트라는 거대한 기업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면서 판매 마케팅 조직 문화가 어떻게 기업의 운명을 바꿨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다룹니다. 등장인물도 화려합니다. IBM의 토마스 왓슨, 레브론의 찰스 레브슨, 인텔의 로버트 노이스, 월마트의 샘 월튼. 이 4명은 각자의 방식으로 산업 판도를 갈아엎은 주인공들이죠. 본론 1. IBM 토마스 왓슨. 먼저 IBM의 창립자 토마스 왓슨 이야기부터 가보죠. 왓슨은 비즈니스의 심장은 판매다라고 단언했습니다. IBM이 단순한 기계 제조업체에서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기술보다도 강력한 세일즈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왓슨은 직원들에게 매일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단순한 제품 지식이 아니라 고객과 신뢰를 쌓는 법,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IBM을 상징하는 단어 하나가 있죠. Think, 생각하라. 그는 사무실 벽마다 이 단어를 붙여두고 직원들이 단순한 판매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판매는 기술이 아니라 기업 생존 그 자체다. 본론 2. 레브론 찰스 레브슨. 다음은 화장품 업계를 혁신한 레브론의 창업자 찰스 레브슨입니다. 레브슨의 유명한 말이 있죠. 매장에서 우리는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희망을 판다. 그가 보기엔 소비자가 원하는 건 단순한 립스틱이 아니었습니다. 그 립스틱을 바른 순간의 자신감, 아름다워졌다는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이었죠. 그래서 그는 감성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광고. 당시로선 새로운 매체였는데 드라마틱한 이미지와 스토리를 입혀서 소비자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레브론은 단숨에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고 업계 판도를 바꿨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이겁니다. 마케팅은 제품이 아니라 가치, 경험, 감정을 파는 것이다. 본론 3. 인텔 로버트 노이스. 세 번째 주인공은 인텔의 공동 창업자 로버트 노이스입니다. 그는 반도체 기술의 핵심인 집적 회로 IC를 발명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이죠. 하지만 더 큰 성공 요인은 그의 조직 문화에 있었습니다.
노이스는 위계적인 문화를 싫어했습니다. 대신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을 만들었죠.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장려했습니다. 이 문화가 바로 오늘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감수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화. 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혁신은 기술에서 나오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는 힘은 조직 문화다. 본론사 월마트 샘 월튼. 마지막 주인공은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입니다. 그는 단 하나의 전략으로 유통업계를 평정했습니다. 바로 Everyday Low Price, 매일 저렴하게. 대량 구매와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언제 가도 싼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월마트는 늘 싸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죠. 또 하나 중요한 건 현장 중심 경영입니다. 월트는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매장을 돌며 직원과 고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을 동료라고 불렀고 문제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고객 중심의 가치와 현장 집착이 제국을 만든다. 종합 네거인의 공통점. 정리해보면 네거인의 성공에는 공통된 법칙이 있습니다. 고객 욕망을 파악하고 가치로 연결한다. 레브론은 희망을 팔았고 월마트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치를 팔았습니다. 기존 시장을 뒤집는 혁신을 시도한다. 인텔의 직접 회로, 레브론의 TV 광고, IBM의 세일즈 문화가 대표적이죠. 현장에서 실행하며 끈질기게 추진한다. 월튼의 현장 경영, 왓슨의 영업 교육처럼 실행력이 곧 성공의 핵심입니다. 현대적 시사점, 이 법칙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빌비 기업은 IBM처럼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소비자의 브랜드는 레브론처럼 감성적 가치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 스타트업은 인텔처럼 혁신과 자율 문화를 키워야 하고 유통 서비스 기업은 월마트처럼 고객 중심과 실행력으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마무리. 사업의 법칙 두 가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마케팅과 세일즈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치를 전하고 신뢰를 쌓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힘이다. 오늘 배운 이 네 가지 사례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비즈니스에도 내 커리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법칙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위대한 비즈니스 법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